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용구입니다. 선생님은 올해 교직 경력 20년 9개월째고요.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을 20년 동안 만나고 있는 놀라운 인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 텐데 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도전을 받고 그래서 자기의 길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길, 자기의 꿈,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성주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그 한 걸음이 필요하거든요. 이번 입시 설명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목에서 보는 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입시를 만들어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거든요. 그 선택이 얼마나 잘 내지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고 1학년 때부터 제대로 적용되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당연히 적용받는 이야기인데 부모님 마음은 이래요. 저 뒤에 이제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은 이제 불안과 두려움, 어떻게 대학을 보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죠? 오늘 기말고사 끝났다며요? 아니에요? 네.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네, 좋아요. 어쨌든 학생들은 여전히 입시에 지금 이게 어디냐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올해 7월 달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입시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남의 이야기일 거예요. 지금 중3이니까 3년쯤 전 초등학교 6학년을 3년쯤 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죠?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생각하면 그 시기만 돌리면 고3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쯤 뒤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지금 입시에 대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사진을 찍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 교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선생님을 되게 화나게 했던 앞에 이 반 입구에 붙어있던 글귀 때문에 선생님이 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리고는 수업에 들어가서 엄청 욕을 했죠.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어디가 열공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말하는 것과 지금 자기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입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거든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지는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얘기하긴 참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대학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그 대학이 뽑아줄 테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번 강의를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학생들의 선택을 막 넓힌다라고 하는데 이 학생들의 선택이 넓어지는 건 딱 세 가지 영역에서 넓어지는 거거든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 이렇게 넓어지는 건데 일반 선택 과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수능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학교 선택이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여러분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그 전문 교과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를 차지를 하긴 하는데, 이 전문 교과는 개별 고등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선택이 아니라 진로 선택에서 어떤 고민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냥 수능 과목이고 여러분 그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기 있는 과목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학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뭐냐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했냐를 대단히 중요하게 볼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좀 괜찮은 대학 내지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진로 선택 과목을 좀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종류가 4가지예요. 4가지인데 그 중에 2가지는 대학이 무척 좋아하는 거고요. 2가지는 대학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건 대학이 무척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흰색으로 돼 있는 과목은 대학이 그닥 선호를 보이지 않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돼 있는 과목과 흰색으로 돼 있는 과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노란색으로 돼 있는 과목은 어려운 과목이고요, 흰색으로 돼 있는 과목은 쉬운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이야기를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과목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쉬운 과목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입시에서 이제 첫 발자국을 잘못 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진로 과목 선택을 하게 돼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반드시 노란색 과목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럼 전제가 되는 건 이런 과목들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좀 해야죠. 대학이 요구하는 건 이거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학년도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가 딱 2023학년도거든요. 얼마 많이 남은 것 같겠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3년 남았죠. 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꼭 해요. 3년 전을 되돌아보면 돼. 3년 전에 뭐 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3년이란 중학교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등학교 3년도 그 패턴으로 똑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끝나요. 생각 외로. 네. 2023학년도에 입시 환경이 어떻게 바뀌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시 3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정시 40%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40% 수능 성적으로 40%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어서 문과 9과목, 이과 8과목에서 2가지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이야기한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학은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요 대학을 간다, 선호도가 좀 높은 대학을 가고 싶다, 수도권에 있는 매우 괜찮은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문이과 구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은 문과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요, 이과 학생은 이과 과목을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과 구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절대 융합형 인재를 키우지 않습니다. 뭐 노골적으로 말하면 대학에서 융합형 인재를 가르칠 교수가 없어요. 어차피 대학 교수들은 문과 이과 교수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23%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 23% 정도 되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30%예요. 30%에서 40% 사이에서 결정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40%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으로 40%가 간다라고 하는 사실만 기억해 두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를 되게 고민스러워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정부의 주장에 맞서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문이과 구분을 폐지했으나 선택 과목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이건 빨리 지나갈 거예요. 유형 1과 유형 2가 있는데 유형 2는 안 쳐다봐도 되고요. 유형 2를 쳐다보면 되는데 이게 정시에서 가산점 2점을 주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 그죠? 수능에서 서울대를 가냐 안 가냐를 결정하는 건 0.3점 정도로 결정되거든요. 근데 가산점이 2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점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수학의 진로 과목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건, 그리고 과학에서 진로 과목을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건데, 아까 이야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에서 수학은 기하라고 하는 과목, 어려운 과목이죠. 이과 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하와 미적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들으라는 이야기고요. 과탐에서 과학탐구에서 진로 과목 3개를 선택하거나 2개를 선택하라는 말은 과탐 2를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울대가 지정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형 1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유형 2를 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은 대학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물투나 화투, 생투나 지투를 하라는 거예요. 투 과목을 안 하면 서울대를 못 온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대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건 서울대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전체가 가산점을 다 부여했습니다. 투 과목에 대한 가산점, 기하와 미적에 대한 가산점을 다 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문과는 문과 과목을 선택하고 이과는 이과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들은 대충 다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지금 입시 상황에서 결정되어져 있는 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토대로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비 고3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전국에서 뽑는 인원은 34만 7,447명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34만 명을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중학교 3학년 여기 34만 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학 정원이에요. 대학에서 뽑는 총원이 34만 7천 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중3을 한번 보면 전체 지금 중3 학교 다니는 학생이 44만 명이에요. 그중에서 통계상으로 필터링하고 나면 수능을 볼 것으로 예측되는 학생이 대략 29만 명 정도예요. 뭐 29만 6,700명 정도 나오는데 한 29만 명, 거의 30만 명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럼 보시면 뭐예요?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은 30만 명이고요. 대학 정원은 3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대학을 가고 싶은데 못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그런 게 없거든요. 대학을 가고 싶으면 무조건 갈 수 있어요. 다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가고 싶은 대학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걸 다 보시면 전국에 있는 대학들 전체를 보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3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3가지입니다. 방법이 3가지예요. 지금 나와 있는 5가지 방법 중에서 논술과 기타는 특기자 전형이거든요. 논술과 기타 전형이 없어집니다. 지금 중3부터는요. 그러니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내신으로 가거나 수능으로 가거나 학종으로 가거나 딱 3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학 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요? 시작. 응?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내신, 수능, 학종, 요 3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을 쭉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100% 전형, 거의 대부분 다 내신 100% 전형이니까요. 내신으로 가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정시 전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 있는 대학을 봤을 때는 요 3가지가 제일 강세고요. 특기자 전형과 논술 전형이 조금 적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건 전국의 대학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대학까지 다 포함해서요. 등록금만 내면
갈 수 있는 모든 대학을 포함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가고 싶어라는 대학, 서울에 있는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학, 주요 대학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하나 생겼죠. 뭐냐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시작. 네, 선생님 강의 듣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내신, 수능, 학종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신을 봤더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내신으로 뽑는 비율은 8%요. 지금 2학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달라지지 않거든요.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거니까 8%요. 기타와 논술이 없어진다 그랬으니까요. 기타와 논술 없어지면 이 기타와 논술,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과 논술 전형이 없어지면 이 인원이 다 어디로 움직이게 되냐면 다 어디로 움직일까요? 정시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시가 45%가 되겠죠. 대충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시 전형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40% 이상이다라고 전제를 깔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그 중에 내신은 주요 대학만 말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그 대학은 내신으로 10% 미만을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종으로 45%, 수능 전형으로 45%를 뽑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는 방법 세 가지가 딱 정해진 거죠. 픽스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딱 정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나는 어떤 방법으로 대학을 가겠다. 이것만 정하시면 됩니다. 정시로 간다. 교과로 내신으로 간다. 그게 아니라면 학종으로 간다. 이것만 정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차이가 좀 있어요. 정시는 그냥 수능을 잘 봐서 자기가 원하는 성적대에 쭉쭉쭉쭉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게 문제가 없고요. 내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긴 한데 이건 주로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성주로 이야기를 하면 경북대 정도 되겠죠. 경북 지역에서는 부산대도 많이 가니까 부산대도 해당이 될 거고요. 경상대도 많이 가니까 경상대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북대나 부산대나 경상대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교과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한테는 교과만큼 중요한 전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국립대는 교과 성적이 대충 내신 성적으로 봤을 때 한 3등급 정도 되거든요. 2등급 초반, 2등급 중반 정도 되면 자기가 과를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3등급 때 넘어가면 과를 선택 못하고 마지막 과를 가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 닫는 건 3.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3.5를 만들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 지방대에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를 못 정하더라도 그 대학은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주요 대학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학종의 비율이 매우 높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 세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수능으로 보는 것, 수능으로 가는 것, 내신으로 가는 것, 그리고 학종으로 가는 것.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능입니다. 정시, 수능을 보는 전형에서요. N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스카이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른 대학도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스카이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울대는요. 전체 정시 중에서요. 그러니까 이건 수시를 뺀 거예요. 정시만 카운팅한 겁니다. 서울대를 정시로 뽑는 인원은 지금은 27%고요. 여러분들 때는 40%가 되겠죠. 서울대도 어차피 거기 맞춰야 되니까 40%가 될 겁니다. 그러면 27%일 때 전체 인원 27%일 때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54%입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가면 갈수록 높아집니다. 올해는 60% 넘었을 거거든요. 작년까지가 54%였으니까 올해는 거의 60%를 넘었을 거거든요. 정시에서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재학생은 40만 명이고요. 재수생은 12만 명일 때의 비율입니다. 근데 지금 재수생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 재수생이 15만 명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때는 대략 한 17만 명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생은 늘고 재학생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연대 같은 경우는 58%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64%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시에서는 재수생이 차지하는 고등학교 4학년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제 정말 그 공부를 열심히 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거냐면 재수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요. 이거는 무슨 자료냐면 2018학년도에 서울에 있는 고3들 재학생들이요. 재학생들의 3월, 6월, 9월 수능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시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네 가지의 시험을 다 본 학생들의 성적 추이를 빅데이터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 앞에 보시면 98% 그러니까 맨 위에 보시면 국나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국어, 수학나, 사탐의 100분이 평균이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100점 만점에 평균이 몇 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98점 이상인 아이들, 재학생들 가운데 최상위권 아이들이거든요. 걔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3월, 6월, 9월 수능을 보면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까지 보면 성적이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1등급이 안 나오죠. 96점이 1등급이니까요. 1등급이 안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생각만큼 재학생이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96에서 98 학생들이요 이렇게 되고요. 93에서 96이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학력평가를 쳤는데 계속 2등급 최상위권이 나오고 1등급이 안 나오고 간당간당거리는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실제 수능에서는 2등급 후반대를 받거나 3등급 초반대를 받습니다. 성적이 공통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왜 떨어질까요? 6월에 누가 와요? 6월에 재수생들이 시험을 치러 옵니다. 같이 보거든요. 재학생들이랑. 9월에는 반수생들이 옵니다. 대학 생활 하다가 한 학기 보내보니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9월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만명이 나타납니다.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부모님 세대로 말하면 짐 싸가지고 절에 가서 공부하던 사람들, 이제 수능 날이다 하산하여라 뭐 이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막 시험 치는 애들, 요즘 세대로 말하면 군대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그게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적대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요거는 올해 수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수능이 친지 이제 3주, 4주쯤 되니까 따끈따끈한 자료인 거죠. 올해 수능을 분석을 해봐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성적 차이가 어떻게 되냐를 한번 봤더니 국어, 수학과 이과 수학이죠. 문과 수학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재학생들의 성적은 이렇게 표준 점수라는 게 중3한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표준 분포를 따져서 점수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프의 밑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들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학생 평균과 졸업생 평균, 표준 점수 평균을 보면 대략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0점에서 15점이면 여러분들이 정시에서 생각하는 대학 수준이 한 8개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재학생과 재수생이 수능에서는 성적 차이가 너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평균 등급으로 한번 쭉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재학생들이 이렇게 쭉 가게 되죠. 일반적 가장 비슷한 형태의 등급 비슷한 비율을 보이게 되는데 문제는 재수생들은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타나는 이 모양에서 재수생들은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차이점이 좀 보여요? 재수생들은 어느 쪽으로 쏠려 있어요? 앞쪽으로 좀 쏠려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적이 정시에서 수능 성적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국어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요. 수학과 이과 수학입니다. 이과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과 수학도 마찬가지. 올해 문과 수학이 엄청 어려웠거든요. 역대급 난이도였거든요. 표준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그래서 모양 자체가 조금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앞부분에 매우 치중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상위권 재수생이 매우 많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지나서 이제 3학년이 돼서 이런 환경에서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정시는 지방에서는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건 이제 조금 메뉴에 보면 제목이 뭐예요? 소재지별이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점수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국어, 수학나 수학과 보시면 대도시는 이렇게 표준 점수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도시는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으로 가게 되면 수능 성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건 뭐예요? 수학, 가, 이과 수학이죠. 왜 그러면 이과 수학이 이런 차이점을 볼까요? 세 개 중에 제일 어렵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능을 준비하고 정시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정시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재학생들보다는 재수생에게 압도적인 유리함이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비율이 늘잖아요. 40%로. 그러니까 재학생이 조금 더 불리해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대학 가는 방법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 정시, 두 번째 내신, 수시 말고 내신. 수시이긴 하지만 내신. 세 번째 학종. 우리 지금까지 뭐 봤어요? 정시 봤죠? 정시는 누가 있다고요? 재수생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고요. 이제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내신은요 한양대 내신입니다.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입니다. 그래요. 그렇네요. 여기에서 좀 중요한 학과인 파이낸스 경영이랑 이과에서 미래자동차학과는 한양대에서 4년 장학금을 주는 학과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대학을 다닐 수 있죠.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신이 1.02만 되면 돼요. 잘 생각하세요. 1.02면 전체 고등학교 생활 30과목 가운데에서 2등급이 2개 나오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1등급이라는 이야기예요. 학교에 몇 명쯤 있을까요? 고등학교 한 명당 하나, 둘 정도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런 거죠. 그렇다면 그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왜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를 안 쓰고 한양대를 썼을까요? 그렇죠. 수능 체제를 맞출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한양대는 수능 체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내지는 선호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능 체제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의대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전형으로 봤을 때 수능 체제가 제일 높은 게 합 6이에요. 세계 영역에 2등급 2개, 2등급 3개씩이죠. 그러니까 합 6이니까 국어, 수학, 탐구가 2등급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서울대부터 모든 대학을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에서 1등급을 받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내가 수능 체제를 맞춘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노려봄직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신이 1등급인 1.02인 1.0인 학생이 지방에서요. 내신이 1.0인 학생이 이제 고대나 연대를 못 쓰는 이유는 수능 체제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되게 중요한 이야기 나왔죠. 수능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렇게 해서 수능 체제를 맞추면 내신에 올인해서 이렇게 하면 그 학교에서 한 명, 두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신 귀신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실제로. 객관식 시험만 치면 무조건 맞는 아이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전국에 생각보다 많아요. 올 1등급이요. 정부에 생각보다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렇게 쉬운 전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 드리고요. 자, 이제 정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전형 살펴봤습니다. 둘 다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네요. 수능 귀신이 있고 내신 귀신이 있습니다. 그럼 귀신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지금부터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가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학생으로 봤을 때 재학생들의 합격률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전형, 재학생의 합격률이 가장 높은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 제일 낮은 대학이 85% 정도 됩니다. 재학생 비율이요. 이 전형에서 제일 높은 곳은 95%를 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학종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런 기사들이에요. 쉽지 않아요. 중학교 3년 동안 나 상장 100개 이상 받았습니다. 손 들어봐. 없죠. 그러면 일단 서울대가 끝났네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학종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오해가 많은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학종이 정확하게 보일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울대를 수시로 간 학생들 중에서 상장이 100개가 넘는 학생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없어서 몇 명? 30명. 몇 명쯤 될까요? 100개 넘는 거. 한 명. 2명이에요. 2명. 108개, 103개. 2명. 그 2명을 위해서 이 기사를 쓴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서울대를 들어간 2,000명, 3,000명의 학생 가운데서 2명만 해당되는 기사를 이렇게 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 번째 질문, 100개 이상 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금방 확인했네요. 두 번째, 그렇다면 서울대를 수시로 들어간 학생 전체의 수상의 평균은 몇 개일까요? 몇 개쯤 될까요? 평균 30개입니다. 상의 평균은 30개예요. 서울대를 수시로 들어간 학생들의 5학기에 걸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은 30개입니다. 그러면 학기당으로 나누면 몇 개일까요? 6개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원서를 쓰는데 상위 한 학기에 6개 못 받았다? 그거 조금 이상하죠. 이 6개에는 교과 우수상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하면 이미 몇 개예요? 5개예요. 나 책 독서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6개예요. 저 모범상 받았어요. 7개요. 저 봉사상 받았어요. 8개요.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몇 개? 40개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는 학생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상 많이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균적인 상을 받아도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질문 던집니다. 상을 108개 받고 서울대를 간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근데 평균이 30입니다. 그러면 상을 못 받은 학생이 몇 명 있어야 돼요? 2명이요. 그래야 평균이 30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상을 못 받아도 서울대를 가는 학생이 2명이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서울대는 상장을 안 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학종은 상의 개수를 카운팅하지 않아요. 어떤 대학도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상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수한 학생, 그런 대학 없어요. 오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학종이 준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학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장을 카운팅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상장을 많이 받았다고 우수한 학생, 상장을 적게 받았다고 열등한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하냐고요. 이제 K대학의 예시를 한번 봤습니다. 대학이 뽑고 싶은 학생이 어떤 학생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K대학의 주장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K대학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K대학입니다. 어디인지 알죠? 네, 그 K대학입니다. 보세요. 선생님은 교사 생활이 20년 9개월이고요. 3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학생
없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없습니다. 그럼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선생님이 쭉 봤는데 이 K대학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 K대학이 진짜 솔직한 이야기를, 가슴 깊은 곳에서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대학을 갖고 온 거거든요. 대학이 뽑고 싶은 학생은 이런 학생입니다. 앞에 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요. 실제로 대학이 뽑고 싶은 건 시작.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졸업 후에 그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은 학생처럼 보이기만 하면 돼요. 이해됐죠? 네, 그 방법을 이제 선생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능은 시험입니까? 아닙니까? 시험이죠. 그러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죠. 수능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대답이 너무 빨리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입니다. 이게 다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형이라는 말은 선발을 하는 시험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도 시험이에요. 그러면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학종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이 학종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학종을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험에는 반드시 평가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 평가 요소를 대학별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서울대학교의 평가 요소의 핵심은 뭐냐면요, 궁금해하는 학생이에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요,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을 평가하겠다는, 우수하다고 평가하겠다는 거죠.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나 인성이나 전공적 합성이나 발전 가능성, 자기개발 의지 같은 것들을 평가 요소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평가 요소들이 보이면 뽑겠다라는 거죠. 시험이니까 선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류의 이야기들, 평가 요소를 통해서, 이러한 평가 요소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결국 대학이 뽑고 싶은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해요? 팽수를 뽑고 싶어 합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다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앞에서 윤윤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수한 학생을 뽑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수함이란 단어와 여러분들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우수한이란 단어, 그리고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나 교수들이 생각하는 우수한 학생이라고 하는 학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역이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우수함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을 떨어지는 거, 학종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대학이 무엇을 우수하다라고 판단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내가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학인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래요. 학인전발이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학이 우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우수함의 근거가 되는 단어가 학인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인전발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학이 무엇을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내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됐죠? 확인 전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학업 확인 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조금 이제 무리한 이야기가 생겨요. 뭐냐면 선생님이 학인 전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은 학인 전발을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학업 역량도 있고, 나는 학업 역량도 있고, 인성도 있고, 전공적 합성도 있고, 발전 가능성도 있다. 나는 모든 영역을 잘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학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완벽한 학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학이 뽑고 싶은 학생도 어떤 학생이냐면 이런 학생입니다. 어떤 경우에 전공적 합성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학생이요. 그게 아니라면 학업 역량이나 인성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학생이요. 대학이 뽑고자 하는 건 결국 이런 학생이에요. 네 가지를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학생을 대학이 뽑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물론 뽑고는 싶겠죠. 다만 그런 학생은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학인 전발 중에서 특정한 영역이 매우 월등하고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될 건 뭘까요? 학인 전발 중에서 내가 어떤 영역이 우수하지? 이걸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걸 고민해 보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수능 성적의 어떠함이나 내신 성적의 어떠함을 딛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합시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의 역량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업 역량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학교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는 누가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따라야 돼요?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은 무엇을 학업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대학은 어떤 학업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것만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99%의 학생, 학부모님들이 학업 역량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걸 생각을 해요. 내신 성적이요. 내신 성적의 어떠함을 보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교과 전형이에요. 내신 성적을 잘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로 합부를 결정하는 건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은, 학종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학종에서 이야기하는 학업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수학 능력을 말해요. 수학 능력을 말합니다. 닦을 숫자예요. 매스매틱스 말고요. 닦을 숫자예요. 학문을 닦을 수 있는 역량. 자기 스스로 학문을 열심히 닦을 수 있는 역량. 이걸 학업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학이 이야기하는 학업 역량의 핵심은 뭐냐면요, 세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대학을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요소로 찍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두 번째, 내가 노력하는 것. 학교가 노력하는 거 말고요, 동아리에서 노력한 거 말고요,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요. 이 두 가지가 되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학업 역량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남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쯤 되면 남학생들이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임,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 유튜브, 그죠? 이 두 가지부터 자유롭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을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게임하는 거 말고요, 열심히 게임을 하지만 그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학업 역량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인성에 대한 이야기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인성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착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착한 것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은 뭐냐면요. 휴머니티가 아니라 퍼스널리티의 개념이에요. 개인적 특성이요. 나는 어떤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인성에서 가장 중요한. 다시 말하면 이 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뭐냐면 어떤 캐릭터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캐릭터가 우수하면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전공적 합성입니다. 학인전 전공적 합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전공적 합성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거 하나만 필터링해도 상당 부분 필터링을 하는 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봅시다. 의대 가고 싶은 사람? 남학생 한 명 있네요. 여학생?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의대를 가고 싶은 학생은 봉사활동을 뭐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그 고등학생이 무슨 일을 할까요? 1번 수술실에 들어가서 메스 찍 감옥 갑니다. 못해요. 그러면 고등학생이 병원에 가서 뭐 할까요? 청소요. 여러분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청소. 왜?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를 해요. 그러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뭐라고요? 청소 능력이네요. 이상한 결론이 나와요. 전공적 합성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대학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은 네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구나. 우수한 학생이네. 그런 평가 안 한다고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우수한 게 아니거든요. 착각하는 거라고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되게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학종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아니라고요. 반대로 물어보면 나오겠네요. 의대를 간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 때 축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댄스 동아리, 오만 그 취미 동아리 한 학생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럼 걔들은 전공적 합성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생활, 어떤 동아리 활동, 어떤 봉사활동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전공적 합성은 그걸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동아리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가 포인트예요. 그게 전공적 합성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정확한 단어는 계열적 합성이라는 단어예요. 계열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니? 이게 전공적 합성의 포인트다 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발전 가능성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냥 여러분들 학생부에 선생님들이 발전 가능성이 있음 이라고 한다고 해서 잠재력이나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발전 가능성은 증명된 능력이거든요. 증명되어야만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증명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냐 없냐가 포인트가 되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일 이 발전 가능성을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이 대학을 보낼 때는 이 발전 가능성에 포인트를 찍어서 대학을 보내는 학생이 되게 많거든요. 어디에 포인트를 찍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에서 제일 대학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4번째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학교 생활 한 달 해보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우리 학교의 문제점은요 이렇게 하고 A4지에다 적어. 열심히 적고 난 다음에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끼리 모아가지고요. 그 문제점 한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1년 정도의 커리를 잡고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쭉 밟아가시면 돼요. 그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문제점을 고치든 못 고치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이걸로 숱하게 대학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잠재력이 있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뚫으려고 노력한다. 그 한계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뚫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라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잠재력을 증명한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을 이해하는 게 조금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뭐 기타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깜깜이 전형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이건 전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공부하면 깜깜이 전형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매우 정교한 전형이거든요. 학생부의 자동봉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라든지 교과세특이나 아니면 독서, 수상, 종합의견이 서로가 서로를 간섭해요. 다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다고요. 이 기록이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 주거든요. 이 증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 학생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요 근래에 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교과서 특이요.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수업 시간에 뭐 하냐면 발표시켜요. 토론시켜요. 그래서 그 발표한 내용, 토론한 내용을 교과서 특이에 막 적어줘요. 그래서 수학에서 과학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발표를 잘했습니다 라고 막 학생부에 적어준다고요.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뭘 하냐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이 학생이 진짜로 이걸 공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본다고요? 독서를 봐요. 그 주제와 관련된 독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크로스 체크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진짜 선생님이 우수하다라고 우수한 발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학생이 우수한 발표 수준이 높은 발표를 했다라는 근거가 학생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가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증명이 돼야 돼요.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주제를 발표하게 되면 그 발표한 주제를 책을 읽고 연구했던 과정이 학생부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의 평가 방식에는 횡단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단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 이것 때문에 남학생이 학종 준비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5학기 동안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남학생들은 이게 좀 힘들어요. 꼼꼼하게 준비해가는 과정이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냥 한 학기 한 학기를 최선을 다해서 산 결과물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결과물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루틴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이 루틴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준비를 하면 학종은 어렵지 않게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의 출발은 그냥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이 수업을 가지고 수업에 썼던 궁금증을 가지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고 선생님과 무언가를 하고 탐구보고서를 만들고 그것도 깊이 공부해보다 보니까 또 궁금하고 책을 읽고 진로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또 좀 어려운 책들을 읽기 시작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이 학생은 무조건 우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니까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보낸 학생을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은 6개 학종을 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생님과 함께 6개를 썼고요. 6개가 다 붙었어요. 그래서 고대, 서강대, 성대를 썼고요. 다 붙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어떤 식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루틴을 밟아갔는지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방과후 학교를 선생님하고 했습니다. 1학년 때 선생님이 그 독서 방과후를 선생님은 독서 방과후를 하거든요. 학생들과 함께 책 읽는 방과후. 왜냐하면 학생들은 어려운 책을 못 읽어요. 여러분들 좀 그렇죠? 선생님이 한 5년, 6년쯤 전에 1학년 담임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1학년 담임을 했어요. 맨날 고3만 보고 이렇게 고3은 여러분 잘 알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표정이 다 다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은 너무나 해맑은 표정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은 이제 그 중학교 2학년하고 비슷한 표정이 돼요. 삶이 좀 심각해지고 5춘기, 6춘기 막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고3들은 그냥 인간의 낯짝이 아니고요. 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뒷모습만 보면 다 다르거든요. 활기찬 1학년, 그리고 삐딱한 2학년, 그리고 축 늘어진 3학년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축 늘어져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애들만 보다가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했어요. 이야 귀여운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하냐면 선생님이 담임을 하면 아침을 깨우는 독서라고 해서 아깨독이라고 하는데 아침을 깨우는 독서라고 해서 하루 20분 아침에 20분 동안 책을 읽어요. 선생님과 함께 책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 자, 너네들이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학생이 책을 읽으라고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고 그랬는데 전우치전을 들고 와서 읽고 있는 거예요. 전우치전을 열심히 읽고 있는 거야 아침에. 야 너 고등학교 1학년이 전우치전은 좀 심하지 않냐? 다른 책 좀 갖고 와봐.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막 이랬거든요. 그 다음날 그 학생이 홍길동전을 들고 왔어. 나이씨 인간을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걔는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까지 그런 책만 읽더라고요. 왜 그 다음 책을 읽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하면 책 읽는 방과후를 꼭 해요. 어려운 책을 선생님과 함께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 그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걸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방과후 학교가 학생부에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방과후 학교 입력된다고 해서 우수한 학생이라고 평가받지 않거든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방과후 학교에서 선생님과 책을 읽었다. 책을 읽었네? 그럼 독서에 올라가야죠. 독서 항목에 올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과 책을 읽으면서 이러저러한 고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민들을 수업 시간에 발표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발표한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독서 활동에 나와 있는 거죠. 증명된 내용 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학생은 어쨌든 선생님과 방과후 학교를 했고요. 독서 방과후를 했고 그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궁금증의 핵심이 뭐였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책을 읽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이라 해봐야 여러분하고 몇 개월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몇 개월 차이 나지 않는 학생이 책을 읽으면서 뭐 했게요? 자본주의의 한계점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으면 이게 돼요. 왜냐하면 책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왜 쟤는 잘 살고 왜 나는 못 살지? 이게 사실 궁금함의 첫 번째 출발. 이 학생의 경우에 그거였거든요. 왜 내 친구들은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사는 거야? 그 궁금증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고장이 났구나. 이 학생이 출발점인 거죠. 자본주의가 고장이 났구나. 그럼 이 고장난 자본주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복지로 해결해 보자. 이 학생의 생각의 흐름, 의식의 흐름, 질문의 흐름들을 따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복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참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복지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움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 했냐면 복지가 아니라면 다른 보완적인 프로그램은 좀 없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그 고민의 결과 이 학생이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에 알게 된 거예요. 요즘에 되게 핫한 단어죠.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에 이해하고요. 뭐 여러 가지 공유경제에서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막 책을 수십 권을 읽었어요. 읽고 난 다음에 이 공유경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이 공유경제를 현실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따릉이를 연구합니다. 따릉이가 뭐냐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 자전거예요. 그 공유 자전거의 이름이 따릉이거든요. 이 따릉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를 다운받아 가지고요. 구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전체를 분석해서요. 땡땡 지역구와 이 A구와 B구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소득에 따라서 따릉이 이용 실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역에 따라서 따릉이 이용 실태가 어떻게 달라지는 분석을 한 거예요.
그걸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점, 따릉이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따릉이의 문제점과 한계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유센터에 가서 프로그램 자체에다 적용을 시켜본 거예요. 그 센터장 만나가지고요. 제가 따릉이를 연구해봤더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던데, 그렇다면 공유센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센터장님, 저와 함께 이런 걸 좀 바꿔보시죠. 센터장이 콜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막 겪으면서 이 아이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뭘로 나와요? 사회적 기업 CEO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그런 학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학생은요, 자기가 궁금해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일련의 과정을 쭉 따라서 만들어낸 과정을 학생부에서 증명한 거죠. 자기가 성장하고 발전한 걸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내신에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런 내신을 밟고 대학을 다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주 지역이고 뭐 여러분들이 진학하는 그 고등학교가 문제가 있고 성주 지역이 문제가 있고 우린 시골이라서 안 돼요. 지방이라서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안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죠. 문제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를 뚫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그 노력이 우수한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뽑아주는 거거든요. 이거 잘 보시고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학생이 선생님하고 6개 쓰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선생님이 아주 높은 확률로 서울대 될 것 같으니까 쓰자라고 그랬어요. 하나 맨 마지막에 하나 빼고 서울대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종에 가서 거부를 했어요. 너무 무섭다고. 내년에 쓴대요. 근데 어쨌든 내년에 쓰기로 딜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 다 붙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말 듣고 쓸 걸 그랬어요. 너무 아쉽다고. 아쉬워하지 말라고. 내년에 쓰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난 거예요. 해보세요. 도전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출발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스토리, 여러분만의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내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학생이에요. 올해 초에 선생님이 방송에도 나와 있어요. EBS 입시 설명회 보시면 이거 그대로 나왔어요.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 학생 올해 초에 선생님 3월 달에 이 학생 쫙 보여주면서 이 학생 서울대 갑니다. 발표도 안 됐는데 서울대 갑니다. 합격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합격합니다. 100% 합격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학생이에요. 당연히 얼마 전에 서울대 발표 났거든요. 합격했어요. 합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의 우수함을 학생부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완벽하게 증명해냈거든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중에 불평등에 대한 고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궁금증을 가지고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불평등에 대한 부분을 탐구보고서 써보고요. 탐구보고 쓰는 와중에 제주도 난민 사태가 터졌어요. 그 난민 사태를 바라보면서 왜 국가 간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거지?에 대한 궁금증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뭐 했어요? 그때부터 국제기구에 대한 조사를 막 시작하고요. 그리고 국제기구와 관련된 이야기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관련 도서를 쭉 읽어갑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꿈을 만들죠. 꿈이 뭐였냐면 UN 인권 고등판무관이에요. 서울대 역사상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 꿈을 만들고요. 이 학생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요즘에 대학이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이놈이에요. 이놈. 여러분들이 컨셉은 이겁니다. 내가 배운 만큼 세상을 바꾼다. 이게 컨셉입니다. 이게 요즘 대학이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배운 만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것만으로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서 지방에서 이렇게 입시 설명을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선생님 지방 일반고는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되게 구질구질한 변명이고요. 출발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독서를 하면 그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여러분들의 지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책은 혼자 못 읽어요. 이게 조금 함정이죠. 어려운 책을 혼자 읽는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독서 습관이 없는데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함께 읽으세요. 이건 진짜 중요하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책을 읽었냐? 홍길동 전 전우치 콩치와 팥쥐. 네, 책도 읽을 수 있죠. 전래동화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게 그 아이의 지적 역량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조금 수준 있는 책을 읽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러려면 차근차근 읽어가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기 나오는 책들은 서울대 이제 지원한 학생들의 책이에요. 합격한 학생 아니고요.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 말고요.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은 어떤 책을 읽었냐면 이런 책들을 읽었어요. 도대체 앞에 책과 여기의 책의 차이점이 뭘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책은요. 자기가 궁금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쭉 노력했던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대가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 가운데서 자소서 4번이 자기 인생책 3권 쓰는 거거든요. 서울대는 자소서 자기소개서 4번이 자기 인생책 3권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책 3권을 쓰는데 책 종류가 몇 권이냐면요. 14,000권 정도 돼요. 그러니까 14,000권이라는 책 종류를 쭉 펼쳐놨는데 그중에 9,000권이요. 한 명이 읽은 거예요. 서울대 우리나라에서 최상위권에 제일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다 몰리는 그곳에서 나만 읽은 책이요. 9,000권이라고요. 그럼 어떤 책일까요, 도대체? 어떤 책일까요? 어떤 분야에 깊이 들어간 책이요. 어떤 분야에 깊이 들어가서 어떤 고등학생도 손대기 어려운 책이요. 그 선생님 제자 중에 서울대 간에 축구에 거의 미쳐 있는 학생, 남학생. 이 학생이 서울대 자소서 4번에 자기 인생책 뭐 적었냐면요. 유럽 축구 리그 임명록? 책 제목도 되게 그렇더라고요. 선생님도 듣도 보도 못한 책인데 그 책 읽었어요. 말도 안 되죠. 이 학생은 축구 리그에 그 유럽 축구에 있는 모든 2군 선수들까지 다 외우고 있거든요. 머리가 진짜 똑똑한 거죠. 근데 그 책을 읽었어요. 왜? 자기 인생의 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책을 누가 읽겠어요? 읽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다 올리지는 않겠죠. 그럼 이 학생은 자기 인생의 길을 뚜렷하게 보여준 거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EBSI에서 강의를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이 강의 보시고요. 이런 류의 독서 라인을 만들어가면 되는구나. 선생님이 지도에서 우수한 대학을 좋은 대학, 선호대학을 보냈던 학생들의 독서 라인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고 10분짜리니까 크게 부담 없을 거예요. 계열별로 한번 보시면서 이런 식의 스토리 라인을 짜가는구나. 요걸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의 독서 라인도 만드는 건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가진 학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의 내용 중에 한 명을 갖고 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고요. 수학 내신이 1학년 2.0, 2학년 2.4, 3학년 2.6인 학생이에요. 2점대 중후반의 수학 내신을 가지고 서울대 이공계열을 건축을 간 학생이에요. 말도 안 되죠. 쉽지 않아요. 그 학생이 학생부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궁금증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학생부에 그대로 녹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비고1들에게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이제 자소서 항목인데 여러분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의 자소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기간 중에서 지원한 분야와 관련해서 노력과 준비와 지원 동기와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등을 중심으로 1500자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걸 당장 준비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인트 보이시죠? 고등학생 땡땡 전문가. 이게 여러분들이 학종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나만큼 아는 고등학생은 없어. 이러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이걸 만들어 가세요. 자기 어떤 분야 있잖아요. 그 분야가 꼭 뭔가 관련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학생들 게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게임을 잘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그 게임 산업이 형성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한다.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여학생들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거 괜찮아요. 뭐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이돌 그룹을 좋아할 때 그 아이돌 그룹이 형성되기까지 만들어진 제반 산업에 대한 이해. 그건 대한민국에서 내가 최고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생 땡땡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학종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소서 2번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자소서 2번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 기여한 것, 그다음에 기여한 교내 활동, 여기 보이시죠? 본인의 특성이 뭐냐, 퍼스널리티가 뭐냐를 적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퍼스널리티를 이제 중점적으로 키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는 부모님들은 잠시 눈을 안 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학생들만 봅시다. 학생들 고등학교 때 혼자 공부한 시간을 이렇게 딱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테니까 여기는 학생이고요. 우리의 이야기요. 그죠?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냐면 여기쯤 와 있습니다. 어떤 공부도 하지 않는, 이제 곧 방학을 할 거고 오후 2시 내지는 3시쯤 일어나겠죠? 그리고 야행성 동물처럼 밤을 새서 뭔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 와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한 분야를 좀 깊이 파보는 것, 그걸 해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방학이 될 거고요. 좀 더 의미 있는 고등학교가 될 거예요. 고등학교 생활이 될 겁니다. 선생님은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적극적인 학교 생활인데요. 그때 포인트가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꼭 여러분 인생의 멘토 교사를 꼭 만드세요. 딱 3명이면 됩니다. 3명의 멘토 교사를 만들면 학종으로 대학 가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 3명의 멘토 교사가 나를 증명해 줄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수함을 증명해 줄 거거든요. 그건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멘토 선생님이 멘토 교사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매년 새로운 학생으로 체인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요. 그게 자기 주도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주도성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스토리텔러가 되는 것, 여러분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나는 원래 그런 학생이었어 라고 납득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평생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을 끝까지 갖고 가면서 어설프게 살아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건 난 원래 그래, 나의 환경은 원래 이랬어 라고 납득하지 마십시오. 그거 납득하지 않는 순간 성장이 이루어지고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선생님이 요즘에 꽂혀가지고 키우고 있는 비화옥이라고 하는 선인장입니다. 비화옥이라고 하는 선인장인데 이 비화옥이라는 선인장의 꽃말이 뭐냐면요, 열정입니다. 영어로 열정은 영어로 안 나오네요. 패션입니다. 이 패션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이 뭐냐면요, 파시오라는 단어예요. 이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열정이라는 뜻이 있는데, 똑같은 말로 이 파시오라는 단어는 고통, 인내, 순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남들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학을 목표로 설정하는 한 해는, 내 모든 열정이 쏟아부어지는 한 해는 그 삶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고통 없이 열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걸 간절히 열망한다는 사실은 그 열망하는 것을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 인내해야 되는 것들, 버텨야 하는 것들, 참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파시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파시오라는 단어를 끝까지 물고, 그래서 나는 나의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겠다, 참아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성주에 있는 멋진 예비 고일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